보기 싫으니 빨리 물러가주게. 저도 다 들었어요. 미스터 지훈, 책임이 중요해요. 뭐라고 불러요? 애욕의 고개사. 유민호는 박미경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조리 있는 어조로 설명하였다. 선생님도 만나보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박미경이란 여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천사와 같이 얌전한 사람이지만 생각하면 가엾은 여성이랍니다. 이 박미경에게는 벌써부터 청년 하나가 붙어 돌아다니는데 그 청년으로 말하면 소위 뒷골목의 깡패로서 박양의 얌전한 성품을 이용하여 여기저기서 상스럽지 못한 금품 편취를 꾀하고 있었답니다. 박양이 어떠한 약점을 잡혔는지는 모르지만 뱀 앞에 개구리 모양으로 그 청년의 말이라면 도시 거역을 못하죠. 박양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이미 박양은 그 청년의 씨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들에게 그러한 악질적인 계획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유혹하는 대로 박양과 한두 번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지요. 어떤 날 저녁을 먹고 나서는데 그 청년이 골목에서 불쑥 나서며 하는 말이 왜 남의 계집을 빼앗아 갖고 다니느냐고 협박 공갈을 하여 소지품 전부를 강탈해 갔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기의 체면을 돌보아 박양을 경계하는 한편 퇴직을 시키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박양은 나를 협박하여 자기를 내보내면 사장의 입장이 좋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박양은 그때 임신 3개월이었는데 그 청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요. 이 뜻은 박양이 전해왔지만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어디 있냐고 질책을 했더니만 박양이 하는 말이 엉터리 없는 것이 뒷골목의 사회니까 돈 100만 원이라도 집어주면 무사하지 않겠느냐고요. 거기서 유민호는 잠시 말을 끊고 전후 사정에 무슨 모순되는 점은 없는가 하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사건에 여러 번 변호를 선 경험이 있지만요.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도저히 증인이 없는 만큼 흑백을 가릴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양심에 맡겨야겠는데 청년에게 약점을 잡힌 박양으로서는 그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원이란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제공하기도 싫어서 그대로 내버려뒀더니만 바로 어제입니다. 박양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사장도 녹록지 않는 분이니까 자기네 말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면서 불량배의 씨를 낳기도 싫으니 적당히 처리해버리기로 결심했다기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박양은 어디 아는 병원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기에 마침 종로 3가에 아는 산부인과가 있다고 바로 이 명함을 써주었답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한 행패를 하려는 계획인 줄이야. 참으로 유민호는 천재에 가까운 두뇌의 소유자였다. 이처럼 이론정연한 허구가 당장에 튀어나올 수는 도저히 힘든 일이다. 이만한 답변이면 옆에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민호가 이 시끄러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할 것이다. 유민호에게 만일 좀 더 시간의 여유를 주었던들 좀 더 실감 있는 답변을 꾀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지만 선생님, 박미경 자신은 절대로 나쁜 여자가 아니랍니다. 천사와 같이 얌전하지만 마음이 약한 것이 탈이지요. 오진국 씨는 직접 박미경을 보았을 것이니까 자기 답변에는 박미경을 악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오진국 씨의 선입감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답변의 허위성이 눈에 띌 우려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박미경의 인간성을 유민호는 옹호하는 구상을 꾀한 것이다. 이만한 구상이면 세상사의 어두운 오진국 씨 부녀 앞에서 박미경을 대면하더라도 증인 없는 일인 만큼 양심만 방해하지 않는 한 흑백을 가릴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오진국 씨는 반신반의의 심정으로 있었다. 원체가 선량한 위인이라 남의 말을 넘겨짚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경솔히 화를 냈던 자신이 다소 부끄럽기도 했다.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미심하게 생각하신다면 내일이라도 박미경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것은 오진국 씨가 아니고 그때까지 이런 방구도 없이 부처처럼 묵묵히 앉아있던 허정욱의 분노에 찬 한마디였다. 이 이상 더 참는다는 것은 하나의 불의를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나는 군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충문을 낭독해야만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허정욱은 분연히 유민호 변호사의 소행조사 보고서를 안주머니에서 꺼내들었다. 실은 이런 종류의 충문을 낭독하지 않고 군이 이 결혼을 조용히 단념해 주기를 나는 진정으로 원했다. 그러나 군은 그것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지금 또 전혀 허위의 구상으로 자기를 변명했다. 이 이상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겸양의 미덕이 아니고 비겁을 의미할 것이다. 허정욱의 전신은 글자 그대로의 단순한 정의감에 불붙고 있었다. 연적에 항거한다는 의식은 이미 없었다. 그러나 유민호는 잠자코 허정욱을 쳐다볼 뿐이다. 항고비를 간신히 넘어섰는데 또 무엇이 튀어나오려는고.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게 뭐고? 오진국 씨가 물었다. 이 축사의 작성자는 제가 아니고 동일 흥신소월시다. 이 순간처럼 유민호의 얼굴이 빛을 잃은 적은 없었다. 흥신소라는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유민호는 모든 것이 틀어진 것이라고 각오를 하면서도 떠들 필요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어서 읽어주게. 동창생의 축사인 만큼 훌륭한 찬사가 많을 줄 아는데. 그리고 유민호는 다시금 침착한 어조로 그렇지만 동시에 군은 영심 씨의 의사를 무시한 짝사랑의 고민자인 만큼 나를 실없이 공격하는 데 효과가 있을 훌륭한 문구도 많은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하여 유민호는 오진국 씨의 정당한 판단력을 미리부터 교란시키고 있었다. 허정욱은 읽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유민호 변호사의 갖은 비행을 폭로하는 긴 보고서였다. 부산 송도원에서 자기 사원의 아내와 침실을 같이 했다는 사실에서부터 대청동의 김오경의 이야기, 마담 로즈와의 관계, 타이피스트 박미경의 이야기, 헤어졌다고 알려진 인숙 엄마와도 아직 손을 끊지 않고 있다는 경위, 그 밖에도 모 접대부, 모 유한 마담 등 10여 건에 걸친 유민호의 스캔들이 어떤 것은 상세히 어떤 것은 줄거리만 쭉 기록되어 있었다. 허정욱이가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읽고 났을 때 오진국 씨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흡사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가만히 듣고 앉았던 유민호가 얼굴을 돌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축사는 감사히 들었네. 흥신소와 자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흑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멀지 않아 그 흥신소의 책임자와 자네는 명예훼손죄의 피고로서 법정에 서야만 할 테니까 각오를 해두는 것이 좋아. 잔말 말고 내 눈앞에서 썩썩 못 물러갈 테야. 오진국 씨가 반신불수의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와락 소리를 치는데 미닫이가 열리며 영심이가 조용히 들어섰다. 아버지 진정하셔야겠어요.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는 아버지 옆에 가만히 꿇어앉으며 영심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군과 마주 앉아 있으면 내 눈이 자꾸 더럽혀져. 보기 싫으니 빨리 물러가주게. 아니올시다 선생님. 유민호는 똑바로 오진국 씨를 바라보며 반항의 태세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못 물러가겠습니다. 일이 이처럼 되어버린 이상 이 누명을 벗기 전에야 어떻게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네 말대로 누명은 법정에 가서 벗는 것이 좋을 거야.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너무 편벽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되죠. 공평한 눈으로 저희들의 흑백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사람을 모함한다는 것은 허군. 유민호는 휙 허정욱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러나 군의 축사는 사람 하나를 잡아먹는 재료로서 다소 부족한 데가 있어 설사 그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가정한데도 오늘의 군의 그 추한 행동을 가지고는 영심 씨의 호의를 살 수는 없을 거야. 영심 씨가 다행히 군의 축사를 듣지 못했으니까 말이지. 그것을 들었던들 군이 지닌 인격적 주장만 폭로시켰을 거네. 저도 다 들었어요. 영심이가 얼굴을 들며 허정욱을 대신하여 명확한 대답을 했다. 영심아, 저 녀석은 내가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못 물러가겠다는 것이다. 아버지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건 영심 씨의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영심은 머리를 가만히 흔들며 틀림없는 제 생각이에요. 돌아가시거든 이 목걸이는 최정주란 여자에게 돌려주세요. 제가 받을 물건은 분명 아닌 듯 싶어서요. 영심은 그러면서 쥐고 있던 조그만 케이스를
유민호 앞에 가만히 밀어놓았다. 최정주? 무슨 영문인지 유민호는 통 알 수가 없다. 영심씨, 무슨 말이오? 영심씨를 위해서 사온 제 마음의 선물인데. 아무 말 마시고 잠자코 가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약혼 반지도. 영심은 왼손가락에서 다이아 반지를 같이 빼주었다. 유민호는 덤덤히 영심의 표정 없는 얼굴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앉았다가 얼른 목걸이 케이스를 집어들고 열어보았다. 케이스 속에는 목걸이와 함께 종이 조각 하나가 착착 접힌 채 들어있었다. 유민호는 얼른 그것을 펼쳐들고 읽어보았다. 유 선생의 호의는 감사하오나 제가 이런 물건을 받아도 무방할 만한 마음의 태세도 서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사흘 후면 유 선생의 부인이 되실 그 미지의 여성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하늘이 무서워집니다. 단지 은사에 대한 의리 때문에 애정 없는 결혼을 하신다는 유 선생의 불행에는 동정의 념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오나 그것은 어디까지 유 선생의 자신이 개척할 문제이고 그 불행의 틈사리를 타는 것 같은 비겁한 행동을 저로서는 양심상 도저히 취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단순한 직무상의 보수인 줄로만 믿고 허심하게 받았던 이 선물을 도로 유 선생 가방 속에 넣어두고 저는 지금 학교에 갑니다. 즉일 아침 최정주 올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셈인고. 유민호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옆에 놓인 가방을 끌어당겨 불이 나게 손을 쓱 쓸어 넣어 보았다. 또 하나의 조그만 케이스가 손에 잡혔을 순간 유민호는 모든 것을 최후적으로 각오하고 다시금 본연의 자태로 침착하게 돌아갔다. 실로 뜻하지 않은 이러한 사무적인 착오가 자기 앞길에 가로놓여 있는 줄을 누가 알았으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최정주는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다. 그리고는 들고 나온 가방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유민호였다. 이 청첩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유 선생에 대한 아버지의 의리 문제에 관해서는 미약하나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적당히 보답을 하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유민호는 조금도 떠들지 않았다. 허군의 축사도 그리고 이 최정주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뭐라고 설명을 했댔자 모든 것을 하나의 변명이라고 들을 테니까 그것은 후일로 밀고 여기서는 전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심 씨의 의사가 최후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물러가죠. 유민호는 목걸이 케이스와 청첩 뭉치를 도로 가방에 집어넣고 나를 하나의 폐륜 탕자로서 보아주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짓거려 보였댔자 아무런 효과도 없을 줄을 잘 알고 있죠. 설사 이 유민호가 그러한 폐륜 탕자라도 스승에 대한 의리는 끝끝내 지켜야겠습니다. 영심 씨는 이제 보답을 한다고 했었지만 나도 그것을 바랄 수 있는 모은삭식한 인간도 아니며 또한 그러한 장사치의 근성도 불행히 못 가진 인간입니다. 이후에도 선생님의 가족이 경제적인 충분한 자립 상태가 설 때까지는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체 그것은 제 결혼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단지 한 가지 슬픈 일은 제 직업이 학자나 군인처럼 단순한 것이 못되어 여성들과의 사교적인 접촉이 다소 있었던 것이 오늘날 이런 종류의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민호는 약혼 반지를 도로 영심의 앞으로 밀어놓으며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영심 씨의 냉혹한 심정이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일단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들의 약혼은 취소된 것으로 치고 내가 존경하는 스승의 따님의 자격으로서 도로 받아주시오. 감정의 아우성을 열심히 억제하며 어디까지나 끈기 있는 백년 대계의 수법을 유민호는 썼다. 3년 후에도 좋고 10년 후에도 무방하다. 언젠가 한 번은 자기 수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당한 포석을 다시금 펴고 있는 것이다. 아니야요. 갖고 가시는 것이 좋을 거야요. 영심은 아주 똑 잘라서 말을 했다. 정이 그렇다면 어쩌는 도리가 없죠. 유민호는 반지를 집어들자 냉큼 자리에서 일어서며 뜰로 면한 창문을 획 열어 제쳤다. 유민호는 사나이다. 사나이의 인격에 똥칠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외치자마자 멀리 앞집 지붕 너머로 쥐었던 약혼 반지를 전신의 분노와 함께
돌팔매나 하듯이 힘껏 집어 던졌다. 어머나! 영심은 놀랐다. 다이아 한 캐럿에 당시의 시가로 20여만 환의 귀중품이 아닌가. 영심씨, 존경하는 스승의 따님의 자격으로서도 못 받겠다는 그 더러운 반지는 이미 처분되었소. 사랑하는 이의 눈앞에서, 라이벌의 눈앞에서, 존경하는 스승의 눈앞에서 약혼 반지를 도로 받아가지고 어정어정 걸어나가는 싱거운 사나이의 꼬락서니를 영심씨는 보고 싶다는 말이지요. 영심은 시선을 무릎에 떨어뜨리고 대답을 못했다. 행실은 어떻든 이 사나이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사실 웬만한 인간으로서는 생각조차 못할 과단성 있는 행동이었다. 실로 이 사람의 의표를 찌르는 유민호의 조치에는 오진국 씨와 허정욱도 적지 않은 마음의 충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가 20여만 환의 귀중품을 그처럼 아낌없이 포기해버린다는 사실 하나에 허세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생각이라고 선량한 인품인 오진국 씨와 허정욱까지도 유민호의 그 절실한 심정에 이해가 갔다. 그러나 영심씨, 그러한 싱거운 꼬락서니를 사랑의 원수인 허정욱에게 부일 유민호는 아니었소.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얼굴에 똥칠을 하려는 영심씨의 가혹한 눈물도 피도 없는 냉혹한 조치로부터 나 자신의 체면과 인격을 간신히 붙든 것이오. 유민호는 그러면서 분연히 가방을 들었다. 내가 영심씨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는가는 여태까지 약혼자인 영심씨에게 대해서 얼마나 점잖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이오. 그렇게 말하며 최후의 못 하나를 영심의 순진한 가슴 한복판에다 견고하게 박아놓은 후에 이것으로서 만사는 원하는 대로 해결을 지었소. 영심씨, 부디 행복하시오. 선생님도 건강에 항상 조심하셔서. 유민호는 꿇어앉아 최후의 인사를 정중히 하고 일어서며 허군! 하고 부르며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허정욱도 일어나며 청하는 대로 유민호의 손을 잡았다. 자네는 기쁠 테지? 허정욱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자네는 승리를 했으니까 말이네. 잠자코 헤어지세. 침묵이란 좋은 거야. 무뚝뚝한 표정으로 허중령은 간단한 대답을 했다. 영심씨를 행복하게 할 자신은 물론 있을 테지. 돈이 영심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도 이제부터 돈을 좀 모아보지. 영심은 두 사람의 대립된 감정의 노출을 그 이상 더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허군, 어서 말을 하게. 이번에는 이 유민호가 자네의 결혼식장에서 읽을 축사를 준비해둬야겠네. 좋아. 자네에게도 축사의 재료는 다소간 있을 거니까. 글쎄, 좋다니까. 유민호는 탁 허정욱의 손을 놓고 총총히 밖으로 사라졌다. 인간 무대에 있어서 유민호는 실로 비범한 연출의 기능을 가진 고개사였다. 사방팔면으로부터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는 이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 반지 하나를 아낌없이 희생하여 사나이의 체면과 성의를 세움으로써 재치 있는 통쾌한 종막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범인이 쉽사리 취할 인생의 연기는 아니었다. 사실 20여만 환의 다이아 반지를 집어던진 유민호의 고개는 그의 원한에 찬 대사와 함께 영원히 오영심의 가슴에다가 못 하나를 박을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런 종류의 무대 효과를 생각하며 고개사 유민호는 15래 52년도에 몸을 싣고 경학원 마당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약혼 반지는 불갑을 최정주의 손가락에 끼워줄 수밖에. 양복바지 주머니에서 유민호는 다이아 반지 하나를 꺼내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영심을 비롯하여 오진국 씨와 허정욱에게까지도 그처럼 마음의 충동을 일으켰던 약혼 반지는 유민호의 양복바지 주머니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다. 착상도 좋았지만 생각하면 명량기였어. 집어던지는 흉내만을 유민호는 냈을 뿐 반지는 그냥 유민호의 소나기 속에 담아있었다. 누구 하나 예상조차 못했던 돌연한 행동인데다 워낙이 조그만 물체여서 분노와 함께 내던지는 유민호의 소위를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노릇일 수밖에 없었다. 미리부터 곰곰이 계획을 했던 행동이면 누구에게나 수월한 일이지만 유민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글자 그대로의 순간적인 창작이요, 순간적인 연기였던 것이다. 남성에 있어서 여성의 생리조직은 대국적이요, 총괄적인 비판이 만족치 못하는 결함을 가졌다. 비록 내 행실이 아무리 불미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자기를 그처럼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이 유민호의 애정만은 영심의 소화적인 자존심이나 허영심을 결국에 있어서는 만족시킬 것이다. 꾸준한 경제적인 원조와 내버린 약혼 반지와 영심의 가슴속에 못 박아 놓은 사랑의 원학관, 애육의 고개사요, 인생의 마술사인 유민호가 끈기 있게 이 세 가지 주문만 되풀이한다면 그 어떤 강렬한 행복이 영심을 붙들지만 않는 한 언젠가 한 번은 자기 손에 떨어질 영심임을 유민호는 자신하는 것이다. 나쁜 사나이지만 내게는 좋게 했다. 행복 문답. 그러나 유민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토록 견고한 못이 오영심의 가슴속에 박혀지기에는 유민호의 애욕의 고개가 너무 지나치게 영심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었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단지 최종주라는 여자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유민호가 어떠한 유인이라는 것쯤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현실의 불행 속에서 초록별의 행복을 찾으려던 영심의 계산법이 한낱 어린 소녀의 부질없는 꿈만 같이 생각히어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영심은 눈을 부볐다. 오영심이야말로 성실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생의 고개사를 지망했던 셈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내 행동을 영심씨는 아마 불쾌하게 생각할 거요. 그날 밤 2층 영심의 방에서 조그만 화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허정욱은 오영심과 마주 앉아 있었다. 아니요. 영심은 불젓가락으로 불티를 모아 올리고 있었다. 질투의 감정처럼 추한 것은 없죠. 그래서 그런 감정을 억제하고 끝끝내 눈을 감아버리려고 했지만 유군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는 것 같아서. 잘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결국 제가 잘못 택했던 길이었나 봐요. 정욱 씨의 애정을 좀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뉘우쳐져요. 불젓가락을 잡은 손을 멈추고 영심은 햇볕에 타서 까마특특한 허정욱의 무뚝뚝한 얼굴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침묵의 정열을 담뿍 감추고 있는 얼굴이었다. 정욱 씨, 용서하세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줄 잘 알고 있어요. 영심은 핑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25 동란이 발생하던 그날 그때의 생각이 뭉클하고 가슴에 왔다. 제가 너무 마음이 꽁해서 6.25 때만 해도. 영심은 손가락 끝으로 눈시울을 한번 꾹 눌렀다 놓으면서 제가 그때 정욱 씨의 뒤를 따라 전차길 거정 나갔던 거 모르시죠? 아, 그랬어요? 허정욱의 표정이 미소를 띠면서 번쩍 들렸다. 트럭을 잡아타고 뛰쳐올랐죠. 그래서 제가 정욱 씨를 부르면서 한 길로 뛰어나갔어요. 교통순경이 붙들지만 않았던들 미아리 고개까지라도 따라갔을 거예요.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허정욱의 커다란 손길이 불젓가락을 잡은 영심의 손등을 덮었다. 영심은 부끄러워 고개를 가만히 숙였다. 지나간 날 유민호에게 손을 잡혔을 적에는 그러한 부끄럼이 별반 없었던 사실을 영심은 생각한다. 불젓가락이 쓰러지며 영심의 조그만 손이 허정욱의 완강한 두 손길 속에서 해변의 조갑지 모양 가만히 엎드려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로 상대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지를 허정욱은 모른다. 그저 커다란 감사의 념이 가슴속에 꽉 충만해 있을 뿐이다. 영심씨,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웅변을 갖지 못한 자신을 허정욱은 슬퍼하였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도 이런 장면을 많이 봤을 텐데 멋들어진 대사 한마디 기억이 없다. 이럴 줄을 알았으면 그 수많은 아름다운 애정의 말들을
수초 배라도 적어두었던들. 나는 솔직합니다, 영심씨. 고맙습니다. 그저 고맙기만 하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되풀이하며 허정욱은 손길에 힘만 자꾸 주었다. 말이 모자라 영심의 손길만 어루만지며 돈을 벌죠. 유군의 말처럼 영심씨가 그것을 원한다면 나도 이제부터 돈을 벌겠습니다. 그 말에 숙였던 고개를 영심은 들며 가만히 머리를 흔들었다. 오해하시면 슬퍼요. 없는 것보다는 날진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했던 약혼은 아니지요. 고맙습니다. 그 말이 내게는 제일 고마워요. 사실 말이지 돈을 벌 자신이 내게는 통이 없어요. 영심의 손을 놓고 허중령은 무연히 얼굴을 들었다. 무리를 하면 나도 남만 못지않게 한 재산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유군에 대한 선생님의 의리쯤은 나로서도 지켜야 할 테니까요. 건강만 더 악화하지 않으면 저로서도 그만한 것쯤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지나친 심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할머니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2층으로 올라왔다. 아버지의 손에는 흰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내일이라도 임 교수를 찾아봐야겠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례식을 중지했다는 말과 이런 기회가 없어도 임 교수와는 친교를 맺고 싶다는 의향을 잘 적어놓았다. 네. 영심은 편지를 받아 무릎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영심 씨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안 일이지만 임 교수의 아드님과는 다소의 친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한번 찾아볼까 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더욱 좋고. 영심의 성냥불로 오진국 씨는 담배 한 대를 붙여무며 이제 밑에서 할머니와도 상의한 일이지만 영심의 장래에 관해서는 자네가 적당한 시기에 책임을 져야겠네. 허정욱은 단정히 꿇어앉아서 군대식 주목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할머니와 아내의 의향일 뿐 당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말은 아니네. 다행히 그러한 의사를 둘이가 다 가졌다면 좋고 또한 그렇지도 못한다면 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주면 될 테니까. 알아모셨습니다. 엄숙한 어조로 분명한 대답을 허정욱은 했다. 모르긴 하지만도. 옆에서 조모가 뒤를 이어 애당초부터 그래야 했을 건데 혼사란 양편에 너무 처지면 못 쓰는 법이라고. 아버지의 똑같은 제자라도 어쩐지 민호에겐 정이 덜 가더라만. 고맙습니다, 할머니. 영심씨만 별다른 의향이 없다면 부족한 인간입니다만 제게는 분에 넘치는 요행입니다. 애가 원체 말이 없고 꽁해서 잘은 모르지만도 별다른 의향이 있을 것 같은 영심은 아니고 저번 6.25 때만 해도 자네를 떠나보내고는 하룻밤을 꼬박 울어 세웠다네. 할머니 거짓말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고 쥐었던 봉투로 입을 가리우면서 영심은 곱게 조모를 흘겼다. 글쎄 어느 편이 거짓말인지 알 사람은 알 테지만. 그래서 조모도 웃고 허정욱도 시무룩하고 굳어진 표정을 비로소 풀어놓았다. 오영심은 이리하여 다시금 새로운 운명체의 주인공으로서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파사 현정의 전통적 도덕률이 연대장 허중룡으로 하여금 오늘의 이 감격에 찬 행복을 누리게 한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갖게 하였다. 그러한 행복감을 한아름 품고 허정욱은 2층 영심의 방에서 운전수와 함께 하룻밤을 자면서 후방으로 배치가 되는 대로 결혼식을 거행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영심은 조모와 함께 아래층 온돌로 내려와 자면서 오늘날 이처럼 곡절 많은 운명의 주인공이 된 온갖 책임은 오로지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 비현실적이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척도를 돌이켜보며 허정욱의 목에 있는 정열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것을 마음으로 맹세하였다. 지금까지의 영심의 행복은 한낱 꿈과 같은 관념 세계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 관념적인 행복의 공허가 오늘 밤처럼 영심에게 절실히 느껴진 것은 없다. 마음의 초록별을 깨끗이 추방하고
허중령의 정열 속에서 행복을 찾자 생각하면 오영심이야말로 전설의 주인공과도 같은 로맨티스트였다. 10년 전에 있어서의 행복체였던 곡절이 극심했던 10년 후인 오늘에 있어서 과연 옛날과 같은 하나의 행복체로서 자기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한낱 기적일 수밖에 없었다.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영심히 하여 보며 연령에 비해 성숙하지 못했던 자신의 동화적인 영혼의 세계가 차츰차츰 부끄러워지기도 했다. 애정의 발견에 있어서도 여성은 수동적이나 봐요. 아까 낮에 박미경이가 입에 담은 한마디가 불쑥 생각해왔다. 유민호의 애정의 반사작용으로서 박미경도 유민호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영심은 자기와 허중욱 사이에 움트기 시작한 애정의 성질을 저울질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로 역사적인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과거 수천 년에 걸쳐 우리 조상인 태반의 여성들은 애정의 독창적인 발견을 꾀하지 못하고 언제나 피발견체로서의 애정만을 발휘하고도 평온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다. 이 평범한 애정의 수입 태세에서 그들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일생을 평온하게 살다가 죽었다. 여성의 행복이란 도리어 그 평범한 결혼 형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애정의 안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수동적인 애정의 진지한 발휘야말로 여성의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평범한 결혼을 하여 평범한 행복 속에서 일생을 평범하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심정이 오영심은 되어가고 있었다. 창경원의 그 중학생도 그렇고 오늘의 유민호와도 그렇고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인생의 길은 아니다. 자기의 인생이 높다란 낭떠러지 위에서 오직 하나의 기적만을 믿고 한들거리던 위험성을 깨닫고 가벼운 전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이막중 교수의 소위 아름답고 진실한 연애로서 굳건한 부부애를 이룩해야만 한다는 한마디가 학교 교단 위에서나 문학작품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한낱 고매한 논리일 뿐, 그것은 잘못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평범한 결혼조차 향유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는 위험한 사상같이만 생각해왔다. 어쨌든 내일 아침에는 아버지의 편지를 갖고 임 교수를 찾아봐야지만. 영심은 불을 끄고 잠을 청할 셈으로 눈을 감았으나 하루 동안의 급변한 자기의 운명이 자꾸만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영심은 임 교수 내외분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졌다. 내일이 결혼식이었는데 하루 동안에 남편 될 사람이 허정욱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을 영심 자신의 입으로서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사실 영심의 입장으로서는 남 부끄러운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허중령이 영심을 대신하여 혼자 지프차를 타고 떠났다. 안국동으로 다다랐을 때 임 교수는 이미 학교에 출근한 후였다. 임지훈과 임 교수 부인이 허정욱을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명의 결혼을 축복하러 왔소. 허정욱은 우선 축하 인사를 하고 나서 오늘은 대단히 바쁠 테니까 내일 식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 편지를 춘부장께. 그러면서 허정욱은 오진국 씨의 편지를 내놓고 영심의 결혼식이 중지되었다는 말을 하였을 때 임지훈 모자는 적잖게 놀랐다. 아, 바로 여기 찾아왔던 그 여자가 허영의... 바로 그 여자입니다. 허정욱은 유쾌한 대답을 했다. 어쩌면... 부인도 반색을 하며 아이고, 그럴 줄이야 또 누가 알았소. 참말 세상이란 넓고도 좁지. 하하하. 허정욱은 유쾌히 웃으며 이명, 춘부장께 다시 한번 주례를 부탁하러 오게 될는지 모르겠소. 그때는 좀 잘 부탁하오. 그러면서 허정욱은 권하는 대로 차를 마셨다. 허영,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잘 모르지만 형의 다행한 앞날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축복해가면서 살아봅시다. 사정이란 별것도 없고 내일 결혼식장에서 읽으려던 축문을 하루 앞서서 읽어버리고 말았죠. 허영, 실로 통쾌한 거사입니다. 허영이 아니고는 감히 하지 못할 정의는 마침내 승리를 했었군요. 하하하.
두 사람은 실로 통쾌한 웃음을 폭발시켰다. 글쎄 얘야 어떻게나 얌전한 색신지 내가 한눈에 홀딱 반해버렸단다. 사모님 감사합니다요. 허정욱은 정말 고마워서 굽실하고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벅작벅작 긁었다. 어머니는 남의 며느리만 칭찬하시고 자기 며느리도 좀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또 일동은 한바탕 명랑하게 웃었다. 글쎄 성난일 나쁘다는 거냐. 그렇지만 정말로 얌전한 색시더라. 그런 며느리를 한번 맞아보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더라. 아이고 사모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허정욱은 그저 기쁘기만 하다. 생김새나 마음씨가 어찌나 오순도순한지. 아이 어머니 성난 앞에서는 정말 그런 말씀 좀 말아주세요. 애도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아느냐. 그래서 또 웃었다. 허영 어쨌든 한턱 잘 내야겠소. 어머니 눈에 그만큼이나 든 분이면 아마도 서울 장안에서는 최상급일 테니까요. 하지요. 자 나갑시다. 이명의 전축을 겸해서. 허정욱은 훌쩍 일어섰다. 아이고 집에선 술을 못 자시나? 아닙니다 사모님. 이명이 오늘 다소 바쁘겠지만 장안에 술을 좀 마셔야겠습니다. 허정욱은 임지훈의 팔을 끌고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지프차로 밀어넣었다. 그날 밤 지훈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을 탁 놓고 우쭐한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는 허중령을 상대로 술추념을 하다가 헤어진 지훈은 성난과 만나 내일의 준비를 지장없이 타협하고 식장 관계를 비롯한 기타 잔자부란한 사무처리를 완료하였다. 오늘은 일찌감치 자거라. 네. 불을 끈 안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소리가 중얼중얼거렸다. 지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고 옷을 벗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일단 자리에 들어보았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결혼식은 될 수 있는 대로 검소하게 하자는 것이 지훈의 의사였다. 그러나 그러한 지훈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담 로즈는 대단한 호화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일 굽는 한이 있어도 일생에 단 한 번인 결혼식만은 호화롭게 하는 것이 성난의 추억을 위해서도 행복된 일이야. 결혼의 기준을 마담 로즈는 그런 데다 두고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혼여행은 동네 온천으로 하라고 마담은 벌써부터 연줄을 더듬어 호텔까지 정해놓았다고 했다. 배가 고프면 자존심으로 요기할 생각은 아예 말고 쌀 먹을 생각을 해요. 유민호에게서 들은 말을 그대로 마담은 사위에게 전했다. 지훈도 웃고 성난도 웃었다. 그러나 지훈의 웃음에는 비판이 있었으나 성난의 웃음에는 등감이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의 마음이 갑자기 쓸쓸해졌다. 쓸쓸해진 마음의 틈사리를 타서 장경원 연못과의 애인을 후딱 생각했다. 사람 하나 없는 고적한 절간에서 밥 한 그릇 산나물 한 접시를 차려놓은 결혼식의 주인공이 지훈은 갑자기 되어보고 싶었다. 그러한 쓸쓸하고도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가지고 돌아온 지훈이었다. 지나간 날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다가 똥이 무서워서 비키는 줄 아느냐고 한마디를 남겨놓고 학교를 사직하고 나온 지훈이었다. 그리고 마담 로즈의 이 한마디는 성난의 동감의 미소와 함께 그러한 임지훈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지훈은 잠자리에 누워서 성난의 그러한 미소가 결코 동감의 그것이 아니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말로 행복해야만 되고 또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야. 성난 알아듣겠어? 성난의 환영을 눈앞에 그리며 지훈은 소리를 내어 가만히 물어보았다. 그러나 천장 위에 그림 그려진 성난의 얼굴은 지훈의 환영 속에서 언제까지나 정체불명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머리를 한두 번 휙휙 흔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책상으로 걸어가서 유리문을 열고 눈앞에 주르르 꽂힌 세계문화사 대계 제3권을 빼들었다. 애인의 두 글자가 씌어진 편지 한 장은 그냥 타다 남은 파란 손수건에 쌓여져 있었다. 저번 말라빠진 은행잎과 꽃봉투를 태우던 이튿날 아침 이 편지와 손수건마저 불살라버리려고 했으나 지훈의 예술가적인 꿈 하나가 끝끝내 고집을 하여
그냥 그대로 꽂아두었던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가난하고 약했다. 내 마음처럼 가난하고 약했다. 지우는 다시 편지를 손수건에 싸서 책갈피에 끼워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그리고는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임지훈과 이성란의 결혼식은 마담 로즈의 화려한 중비 밑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신혼 여행. 그날 밤 8시 반차로 지훈과 성란은 부산행 2등 객실에 몸을 싣고 서울역을 떠났다. 오늘 아침에 전보를 쳤으니까 내일 아침 들어닿기만 하면 호텔 준비는 다 돼 있을 거다. 차가 떠날 무렵 마담 로즈는 상기한 얼굴로 그런 말을 했다. 임 교수 내외를 비롯하여 전속 나온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차에서 내렸는데 마담 로즈만이 아직 내리지 않고 이것저것 주문이 많다. 아이 어머니 어서 내리세요. 누굴 어린애인 줄 아슈? 호텔을 못 정하면 길가에서라도 잔다는 밖에. 그 말이 우스워서 옆에 앉은 승객들이 빙글빙글 웃었다. 글쎄 문장 걸식을 해도 둘이는 좋을 테지만 객지에 나가면 불편한 것이 좀 많은 줄 아니? 동네 청운각 호텔의 마담과는 부산 피난 시절부터 안면이 많은 성란의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그처럼 어린애 취급만 자꾸 하니까 내 성장이 자꾸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훈도 빙그레 웃었다. 네가 어린애지 뭘 안다고? 글쎄 나도 다 알긴 알고 있어요. 그 말에 마담 로즈는 후딱 생각이 난 듯이 성란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 속삭이면서 모녀가 킥킥 웃었다. 글쎄요 다 안다는 밖에. 성란이가 얼굴을 붉히며 마담의 가슴을 떠밀어냈다. 아이고 갓난애는 배꼽으로 낳는다고 떠들던 것이 언젠데. 어지간한 마담도 그 말만은 목소리를 낮추어했다. 글쎄 어머니 빨리 내리세요. 성란이가 뾰루릉 소리를 쳤다. 그러나 마담 로즈는 불쾌한 듯이 빙글빙글 웃고 섰다가 미스터 지훈 책임이 중요해요. 했다. 지훈은 웃었다. 아까 주례 선생 앞에서 뭐라고 했지? 내가 다 들었지. 일생 동안 성란을 단 한 번이라도 구박만 해봐라. 내 가만 안 있을란다. 익살맞은 웃음과 함께 주먹 하나를 불끈 쥐어 보이며 마담은 부산말을 일부러 썼다. 네네 잘 알아모셨습니다. 지훈도 유쾌히 웃으며 머리를 끄덕 숙여 보였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얕잡아 봤다간 코 다쳐. 내 성미 알지? 네네 욕하고 싶을 때는 칭찬을 하고 때리고 싶을 때는 쓸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마담 로즈는 깔깔깔 웃어대며 아이고 나이찬 신랑은 징그러워 했다. 마담 이제 그만해 두고 내려가세요. 마담이 뭐야? 어머니라고 그래봐. 아참 어머니 다소 어색한가. 지우는 머리를 긁었다. 성란도 웃고 마담도 웃었다. 오늘부터 성란에 대한 주권은 제게로 옮아왔으니까 어머니의 여러 가지 주문은 단지 참고 재료밖에 안 되는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성란이가 냉큼 나서며 아이 내가 무슨 물건인 줄 아시나 봐. 주권 운운은 싫어. 어디까지나 부부는 동권이야. 그러는데 종이 울리며 마담은 서서히 차에서 내렸다. 어수선한 차 속 안이다. 신혼여행답게 전등이 좀 더 찬란했으면 하였다. 짐이라고는 선반에 올려놓은 트렁크 하나, 보스턴백 하나. 트렁크에는 갈아입을 옷벌이 들어있고 보스턴백에는 마담 로즈가 꾹꾹 눌러가면서 넣어준 과류와 깡통류가 하나 가득 들어있었다. 창가에 성란이가 앉았고 그 옆에 지훈이가 앉았다. 아까 축사를 한 무슨 중령이 있었죠? 아, 허중령 일산연대장이야. 쑥이에요. 왜? 결혼은 두 사람이서 하는데 신부에 대해서는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신랑만 자꾸 칭찬하잖아요. 아, 신부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왜, 서운해? 그런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란 다소 세련될 필요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지나치게 세련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편이 낫지. 알고 보면 진실한 사람이야. 아무리 진실해도 그런 위인 난 싫어.
지우는 귀여운 듯이 성난의 다소 피곤해 보이는 모습을 들여다보며 그럼 나는 어때? 하고 무슨 감미로운 대답이라도 기대하는 심정으로 성난의 귀에다 속삭이었다. 성난은 힐끗 맞은편에 앉은 중년 부부의 표정을 살피고 나서 묻어나죠? 했다. 묻어나다고? 다소 서운한걸. 그러면서 지우는 두 사람의 무릎을 덮은 흰 바탕에다 누런 줄이 굴다란히 뻗친 털담요 밑으로 성난의 손가락 세 낯을 걸핏 쥐어짰다. 묻어나다는 말은 7, 80점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 그래, 이래도 무덤밖에 안 해? 아야야야, 100점, 120점. 그럼 그렇지. 지우는 싱긋이 웃었다. 막 폭력으로 애정을 강요하네요. 결혼식을 치렀다고 막 주권을 부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성난은 곱게 눈을김을 해왔다. 애정의 채찍질, 폭력은 일종의 애정을 의미하는 거야. 애정 없는 곳에 폭력은 있을 수 없어. 그건 어디까지나 남성들의 궤변이에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은 여성의 애정에다 냉수를 끼얹는 효과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10년 묵은 애정도 단번에 식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잖았어요. 뭐라고? 결혼 조건 제1조에 뭐라고 했었죠? 아, 그건 말이야. 어디 한번 외워보세요. 아내를 절대로 때리지 말 것. 잘 기억하고 계시는군 그래. 난 또 잊어먹으셨다고. 지훈의 손길이 또 성난의 세 손가락을 확대했다. 아야야. 그렇지만 그만한 폭력은 허용해드리지. 감미로운 폭력이니까. 담요 밑에서 실행되는 손가락과 손가락의 애정의 유희를 맞은편 중년 신사 부부도 물론 알 길이 없었다. 그러한 비밀의 연락을 싣고 기차는 지금 광막한 황야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기차는 무슨 뚜렷한 의욕을 가진 거대한 동물인 양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의 창조를 위하여 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소란스럽던 기차의 소음이 이제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둘이의 다소 피곤한 몸을 상쾌하게 주물러주는 것 같았다. 손 좀 펴보세요. 성난은 쿠션에 기대인 채 두 눈을 가만히 감아버렸다. 남이 보면 피곤해서 그러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기실 담요 밑에서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감미로운 애정의 말을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지훈이가 편 손바닥 위에서 성난의 손가락이 낙서를 시작했다. 그는 한자 한자를 모아보니 결혼 존재 제2조는 뭐랬죠? 하는 의식을 구성하고 있었다. 지우는 맞은편 중년 신사의 얼굴을 후딱 바라보고 나서 행복한 미소 하나를 입가에 지으며 성난의 지극히 말랑말랑한 손길을 자기 무릎 위에 펴놓았다. 그리고는 성난의 본을 따서 사랑의 낙서를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성난 부인. 성난은 킥하고 웃었다. 성난 부인이라는 마지막 한마디가 자기 감정과는 통이 어울리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벌써 부인이 됐어. 인생의 계단 하나를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뭣도 모르고 훌쩍 뛰어오른 것 같은 허무하고도 맹랑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기실 부인님에는 틀림없다고 낯설어하는 감정을 성난은 무마하는 것이다. 성난은 또 썼다. 오늘은 언제 안아주실 테야요? 지우는 또 회답을 썼다. 큰일 났소. 안아드릴 적당한 장소가 없군요. 성난은 또 썼다. 첫날부터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은 오로지 남편 되는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지우는 또 회답을 썼다. 불가항력은 책임의 소재를 추궁할 수 없는 것이요. 성난은 또 썼다. 12시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더 남았으니까 벌써부터 불가항력으로 돌린다는 것은 책임의 회피가 아니면 성의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에요. 낙심 말고 잘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지우는 썼다. 부인,
정말 큰일 났소. 오늘만은 부인의 관용을 빌어야겠소. 성나는 또 썼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첫날부터 그렇게 되면 후일이 염려돼요. 그것은 오로지 남편 되는 사람의 무능을 폭로하는 것이니까. 지우는 또 썼다. 부인, 정말 한 번만 용서하시오. 소설 쓰는 능력은 가졌지만 이 수많은 눈동자 앞에서 부인을 안아드릴 용기는 불행히도 못 가졌습니다. 성나는 또 썼다. 서양 사람들은 한길가에서도 포옹을 한다는데 그만한 용기도 없다는 것은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증거라고 치부를 하겠어요. 지우는 또 받았었다. 부인, 불행히도 저는 된장찌개에 김치 깍두기를 먹고 자란 한국인이 올시다. 성나는 또 썼다. 정말 용기가 없다면 조약 위반이니 당장에 이혼을 해요. 지우는 또 썼다. 이거 정말 야단났소. 포옹 대신에 악수나 하면서 어디 좀 천천히 기회를 타 봅시다. 그러면서 지우는 성난의 손을 오그라지도록 꼭 쥐어주었다. 마담 로즈가 정성껏 넣어준 맥주 깡통을 2개 따서 지우는 마셨고 성난은 오물오물 과와 초콜릿을 혀끝으로 녹이고 있었다. 대전이 거의 가까운 무렵이었다. 승객들은 태반이 가느스러미 졸고 있었고 맞은편 중신사도 눈을 감고 부인의 턱을 어깨로 받쳐주고 있었다. 정주 언니 중시 안 왔어요. 청첩은 분명히 전했는데 안 오는 것이 당연하지. 동무 하나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지우는 대답을 않고 깡통 하나를 또 땄다. 아 참, 나 야단난 것이 하나 있어요. 성나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렸다. 뭔데? 어제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왔는데 오늘부터는 뭐라고 불러야 해요? 우리말 가운데는 적당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벌써부터 작가인 지훈에게도 큰 부담의 하나로 되어 있는 문제였다. 소설을 쓸 적마다 부닥치는 문제이다. 그래서 뭐라고 호칭을 않고 그대로 어물어물 넘겨버려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외국 사람들은 남편의 성이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이 통 없잖아요. 지훈 씨 하고 부르면 남 같고 지훈 하고 부르면 어린애 같고 남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가끔 있으나 그건 구역질이 나고 그렇다고 미스터 임이나 미스터 지훈 하면 바다 냄새가 나서 싱겁고 당신이라고 부르면 늙은이들 같아서 정 떨어지고 통 적당한 호칭이 없어서 선뜻 말을 못 붙이겠어요. 정말 큰일 났어. 성나는 그러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어리광을 부린다. 뭐라고 불러요? 참 딱한 노릇이야. 작품을 쓸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인데 난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를까? 안 돼. 그건 내 편에서 싫어. 나보다 지식이 많고 나이도 위니까 글쎄 싫다니까. 그럼 지훈 씨 해요? 아이고 서먹서먹이야. 그때 성나는 돌연 킥킥 혼자서 웃어대다가 지훈의 귀에 입을 대고 어린애를 부르듯이 낮은 소리로 지훈아 했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커서 졸고 있던 중년 신사는 눈을 번쩍 떴고 성나는 허리가 끊어지게 깔깔깔깔 웃어댔다. 웃어대다가 이번에는 후딱 웃음을 거두고 아주 엄숙한 표정과 음성을 가지고 다소 코에 걸린 능글맞은 소리를 중년 부인네들처럼 내면서 여보 했다. 와 징그러워. 지우는 손으로 귓전을 빽빽 씻어내면서 적당한 호칭이 없으니까 결국 야단났어. 이것도 하나의 민족적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어물어물 해버리는 수밖에. 그러는데 다시금 성난의 익살맞은 목소리가 귀 밑에서 당신 하고 악센트를 넣어서 부르면서 또 깔깔 웃었다. 아이고 인젠 손을 들었어. 여보고 당신이고 다 집어치우고 우리 열심히 사랑해서 실속만 채우면 될 테니까. 군더더기는 다 떼버리고
아, 그렇지. 지우는 명랑하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무서워요. 유과를 씹고 있던 성난이가 밑도 끝도 없이 톡 하고 뱉는 말이다. 뭐가 그리 무서워? 총알처럼 흐르는 창밖의 어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지훈이가 시선을 옮겼다. 우습지 않고 뭐해요. 듣도 보도 못하던 생면부지의 남녀가 만나서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생을 같이 살다가 죽겠다는 맹세를 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대단무쌍해요. 대단무쌍하다는 말이 우스워서 지훈도 처음에는 웃었으나 다시 한번 씹어 생각해볼 때 그것은 실로 원숭이의 호두까기와도 같은 일종의 모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난의 결혼관을 내심으로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수긍은 하면서도 자기 결혼에 대하여 그러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지훈의 마음을 적지 않게 쓸쓸하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인생의 한 모험일런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의미에서 서로가 다 성실만 하다면 대단무쌍하게 생각해오던 그 모험의 고개를 다사로운 이해와 즐거움을 가지고 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 또한 결혼 생활의 한 속성인지도 모르지.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말이야. 사실 지훈은 자기의 결혼 생활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온갖 성실을 다할 것을 깊이 각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생각하면 야단난 것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다 일시에 싫어지면 모르지만 한 편만이 싫어지고 한 편은 그냥 좋다는 경우엔 어떻게 해요? 그거 참 큰일인걸. 100년 해로의 맹세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말하자면 싫어지지 말자는 맹세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싫어지지 말자고 해서 싫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이에요. 성난의 마음 다소 위험한걸. 지우는 불현듯 정주를 생각했다. 최정주의 차가운 이성과 성난과 자기의 결혼을 위험시하던 기억을 지우는 새롭게 하는 것이다. 위험하다는 것보다도 앞날에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이러한 의구심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성난이가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것이다. 마음의 풍경을 조그만 음영도 남기지 않고 개방해버리는 성난의 습성이 문제일 뿐이라고 지우는 성난의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며 앞날은 앞날이고 오늘은 오늘이야. 앞날의 의구심을 가지고 오늘의 행복감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어. 이건 나보다도 성난의 일원일 텐데. 물론. 그러는데 객실 안에 전등이 껌벅하고 꺼졌다. 그것은 대전을 출발한 지 5분도 못 돼서였다. 대전서 대구까지는 소위 위험지대라 해서 기차는 온통 불을 끄고 달렸다. 캄캄한 차간 안에서 처음에는 어수선하던 승객들도 이윽고 조용해지며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 취객도 있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쳐 성난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머리에서부터 이마, 눈, 코, 입술, 턱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듬어 내려오는 지훈의 손길을 성난은 부여잡고 자기 볼에다 가만히 부벼보았다. 그리고는 지훈의 손바닥에 입술을 갖다 댔다. 지훈은 이윽고 성난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자연스러운 포즈로 성난은 안겨왔다. 입술도 왔다. 결혼 조건 제2조의 이행이었다.